네, 일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죠. 네.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부분,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자, 원장님, 이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는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번에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하기도 한데 네. 이번에 내용을 국정 목표를 한 5대,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수 기간에도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이 전작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임기 내에 반드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단계별로 로드맵을 조속히 좀 마련하는 방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들, 우리 K방사 4대 강국으로 네. 목표를 지금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 북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단계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런 협력 모두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일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이죠. 이번에 네. 또 곧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겠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국익 중심의 이제 다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모니터에도 나왔는데, 이게 G7 플러스 이제 외교 강국으로서 실현을 하고, 그다음 우리한테 중요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소원했던 한중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서 만들어 나겠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큰 틀,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윤곽이 잡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익 중심을 사실 두 글자로 줄이면 실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궁금한 거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8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이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원장님,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점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일단 뭐 가장 핵심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금 규제하는 것도 공산 전체주의로 이렇게 좀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면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 접근, 이게 가장 핵심이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두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계적이고 좀 조그만 행동을 먼저 한다. 그래서 뭐 단순히 선언적 이런 우리가 말한 재언보다는 신뢰 회복부터 대화의 공간을 넓혀가면서 작은 실천부터 신뢰가 복원이 돼야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실용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평화 구축을 또 우선시하고 행동 우선주의, 말이 아니라 그다음에 통일, 또 이런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지향 특수관계를 또 재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신뢰 기반의 경제 협력을 구축하자. 네. 그다음에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전 정부와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서 전 문재인 정부나 더 거슬러 가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포용 정책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정권 교체라든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조그만 단계부터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실용적 접근이 유난히도 좀 가슴에 와닿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해, 협력으로 대전환을 하는 게 남북관계의 새로운 목표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걸맞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광복절 경축사 이후로도 연이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흡수 통일 불가 입장,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흡수 통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문재인 정부 있을 때 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고,
이런 유화적인 부분들 이야기했고 이번에 우리가 봤다시피 자유의 방패, 을지 자유 방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때도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게 훈련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을 겨누고 있는 거 그렇지, 아니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성격이다. 네. 이게 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뭐 대통령께서는 단계적으로 이제 또 관련 부서 입장에서 이런 9.19 군사 합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그래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를 하고, 그다음 서해 해상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화를 수역한다든지, 그다음에 교류 협력, 그다음에 접촉 왕래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관련 부서, 특히 통일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메시지 지시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그날 통일부도 언론 발표를 했는데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다. 이 내용은 좀 우리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한 그 8.15 통일 독트린인데, 독트린이라는 말은 국가 리더의 생각과 방향에 따라서 그걸 진행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독트린 네.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인데 네. 이게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이제 그들도 뭐 자율 통일의 생각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 열망을 자극시켜서 그 변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간 분열을 일으켜서 흡수 통일을 하겠다라는 사실상 그런 것들을 좀 공식화한 게 8.15 통일 독트린이다. 그래서 뭐 흡수 통일론, 뭐 자유의 북진론 이렇게 또 다른 키워드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데다 보니까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엄청 우리가 목도했다시피 많이 경색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통일 대변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북측 이런 체제는 존중을 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네. 것들, 그다음에 일체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3대 핵심 대북 메시지가 이번에 이제 통일부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게 가치와 이념에 너무 이제 경도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네. 조금 더 완전히 이걸 폐기를 하고 새롭게 의미 있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3대 핵심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더 구축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약하자면 대결에서 대화로 돌이키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잠깐 이 문제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며칠 뒤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러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거의 전 세계에 본인이 어떤 그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맞습니다. 자처하면서 굉장히 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대북 관계에서도 좀 진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때 분명히 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할 거로 보고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지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단은 이번 한미 공동 선언문에서 그러니까 북미 싱가포르 합의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 업적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6월 달이죠. 트럼프 1기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이게 첫 번째 만난 게 바로 정상회담 게 바로 싱가포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그때 한 4개 조항이 이제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 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등에 있는 내용을 합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2022년, 23년, 24년에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 북미 싱가포르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요번에 다시 4년 말에
복원이 되고 이어질 들어간다는 칭. 것인가. 그래서 네. 트럼프의 당신의 일기 업적이 대단했어. 이걸 칭찬해주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뭐 비핵화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또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를 염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정리를 해주신 내용 중에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선거 공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도 이제 외교안보, 그다음에 국방 분야에서 과제로서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이런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핵심적인 아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 이 평시 작전권은 우리 이제 합참 의장이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냐, 정부가 이제 인생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게 또 국내 여론적인 부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미 동맹의 약화로 붙여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작권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는데 그게 뭐 최초 작전 뭐 운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운영 기본적으로 완전한 운영 능력 그다음에 임무 수행 능력 이런 검증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첫 출발인 뭐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생각은 좀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의 관계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 부분 언제나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리고 이 방위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또 관세 문제 이거하고 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우리 프로에서 항상 역사 얘기하는 걸 또 하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방위비 분담금 다음에 주한 미군 감축이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가 보면 1970년대 초요. 그때 이제 닉슨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도 네. 우리 뜻과는 관계없이 이제 주한 미군 7사단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그때 현대화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미연합군의 부분들의 목적은 과거에는 북한의 역자였다면 지금 미국은 중국밖에 없는 거죠. 중국 억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에 가서 특히 이제는 관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거 안보 문제, 국방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할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바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동맹 현대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네. 이 단어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동맹의 현대화. 이게 사실 그 전에는 좀 등장이 안 나왔던 키워드인데 그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한 미군의 역할의 변경, 규모. 그다음 미군의 구성 요소도가 전환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내 학자들 여러 가지 있는 뭐 컨퍼런스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윤곽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지금 주한 미군이 한 28,500명이 되는데 핵심은 지상군이잖아요. 그렇죠. 2만 명인데 그 2만 명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미국 언론이나 이런 것들 제가 좀 찾아봐도 지금 뭐 한 미국 지상군 4,500명이 이제 뭐 철수하고 그 대신 지금 한 공군이 한 8,000명 되는데 공군의 역량을 더 키우겠다라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군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을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전시작전권, 이건 앞에 말씀드렸고, 네. 네 번째가 결국 대중국 억제에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동맹의 현대화다. 그러니까 사실 이 4가지가 뭐 우리가 전작권을 빼고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뭐 많은 고민과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뭐 싱가포르
북미 그런 뭐 협정문을 또 사실 부각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당근을 또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에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어서 자, 그러면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 이 대중 관계는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의 뭐 확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께서 가시는 그 시기 때 우리 이제 중국 특사단이 가십니다. 네.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친서를 또 시진핑 주석에게 또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뭐 올해가 한중수계 3주년이고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가 했던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를 네. 한다라는 이것도 어떻게 우리 국익을 위한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중국과 한국은 계속 북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부분에서 그동안 좀 이렇게 멈춰 있었던 냉각돼 있던 것을 다시 활용하고 복원시키겠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일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광복 80년입니다. 자, 앞으로 한일 관계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요?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가시기 전에 이제 일본을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의 의미는 뭐 한일 관계 양자도 있지만 문제 지금 쌓여 있는 것도 풀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또 일본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만나시는 거거든요. 6월 17일 날 캐나다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뭐 한일 관계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과거사 문제도 항상 있지만 또 안보 경제 협력 부분들은 또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실용적이 일본과 했던 가장 뭐 이 단어 하나로 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악수할 수 있다. 하하. 그러니까 이게 실용 외교인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또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또 서로에 대한 이 국민 정서도 호감도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셔틀 요구를 복원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또 챙기겠다라는 게 또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큰 힘이 되고 있는 K 방산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앞서 짚어주셨지만 네. 새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지금 목표로 내세웠죠. 우선 세계 방산 시장에서요.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네. 2024년 작년이죠.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가 한 2조 2,4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6% 성장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만큼 이제 방산을 원하는 무기를 원하는 데가 많다라는 것.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또 마음이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이 어쨌든 많던 또 방어는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거로 인해서 더 방어를 필요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게 지금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여기가 이제 무기나 방산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데이터를 내는 곳인데 2020년에서 2024년도까지 이제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2.2% 점유를 합니다. 세계 10위 정도 합니다. 네. 뭐 당연히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순이 이제 1위부터 4위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여기서 2.2%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미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40% 이상을 맞습니다. 차지하고 예.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43%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다 뭐 한 자릿수입니다. 네.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지금 성장 속도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뭐 무기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정제 우리가 두 개 전쟁 이후로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분위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탄약 미사일이 지금 재고도 별로 없고 유럽 같은 경우도 수출 역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금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수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그렇군요. 지금 방산 산업의 수출의 전망도 매우 맑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좋은 소식 하나. 그렇지 않아도 최근 K 방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폴란드 쪽에서 들려온 소식이죠?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폴란드 국군의 날이 8월 15일입니다. 네. 그때 뭐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서도 지금 K 방산을 이야기했고요. 네. 그때 국군할 때 지금 장면 보면 다 우리 K2 우리 전차들입니다. 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정말 자부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뭐 1차 이제 계약인데 2차 계약도 이번에 했죠. 금액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대규모로 지금 방산 수출도 했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뭐 축하할 소식이고 또 그 국군의 날에서 직접 또 그 나라 대통령께서 네. K 방산을 또 더 수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난 또 울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K 방산 4대 강국 반드시 달성되길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 국익 중심 외교 안보 분야를 살펴봤는데 말이죠.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새 정부 외교 전략 방향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중점에 두고 유념해야 할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좀 시간을 해서 좀 우리가 좀 깊게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결국 미중 간의 균형적인 실용 외교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지금 해왔던 원칙을 준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너무 중국의 의존도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또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전략적 지혜도 필요하다. 한일 관계 말할 것도 없죠. 앞에서 말하는 부분들 왼손과 오른손을 다르게 하면 네.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남북 관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지나야 이제 북한의 시그널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점진적인 단계적인 노력이 곧 반응이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고 결국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이 다자 무대에서 국익 극대화 부분들, 그러니까 G7 플러스 외교 역량을 키우는 게 앞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아닐까. 근데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방산 K 방산의 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플러스 또 우리의 K 컨텐츠까지. 네. 이게 모두 대한민국 국익을 세우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익과 실용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눈앞으로 다가온 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략 잘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